자, 오늘은 정말 거액이 걸린 비즈니스 분쟁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야심차게 시작한 신규 공장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하게 틀어지면서 결국 아주 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. 네, 오늘 이 복잡한 사건을 저희가 5파트로 나눠서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. 신규 공장의 첫 단추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는지, 그리고 지연과 결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쟁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계약서의 중요성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죠. 어떤 상황이었냐면요.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. 한쪽은 혈액투석액이라는 걸 만드는 제약회사 A, 이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었고요. 다른 한쪽은 바로 그 공장의 핵심 설비를 납품하기로 한 공급업체 B입니다. 시작은 아주 좋았죠.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게 뭐냐면요. 바로 이 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. 이게 그냥 물건만 파는 단순 판매 계약이냐 아니면 설계부터 설치, 시운전까지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계약이냐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여기가 바로 양측의 첫 번째 격전지였던 셈이죠. 자, 여기 보시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? 법원은 이걸 단순 매매 계약으로 보지 않았어요. 왜냐? 공급업체 B가 그냥 물건만 툭 던져준 게 아니라는 거죠. 설계부터 설치, 시운전, 심지어 기술 지원까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졌으니까 이건 결과물의 완성 자체를 보장해야 하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도급 계약이다. 이렇게 딱 잘라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자, 계약 성격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. 프로젝트가 무려 10개월, 주 단위로 계산하면 43주나 지연된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 네 탓이다 하면서 책임 공방이 시작된 거죠. 정말 궁금하죠? 과연 이 43주라는 긴 시간, 누구 책임이었을까요? 한번 들여다보죠. 공급업체 B는 뭐라고 했냐면요. 아니, 우리 잘못 아니에요. 하면서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. 제약회사 쪽에서 준 소금 포장이 이상했다. 테스트할 때 쓴 지게차가 너무 느렸다. 심지어는 공장이 너무 습해서 그렇다.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죠. 자, 그런데 법원이 이런 변명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깨부수는지 한번 보세요. 정말 논리적입니다. 첫째, 계약서에 소금 포장 어떻게 하라는 말 없지 않았냐? 둘째, 공장이 습하든 건조하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전문가인 당신들 일 아니냐? 결국 법원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인 당신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게 법원이 공급업체한테 네 잘못 100%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. 지연되는 동안에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한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배상금을 30%나 깎아줬습니다. 법원 판결이라는 게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지연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됐는데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산 넘어 산이었죠. 그 난리 끝에 겨우 설비를 설치했는데 이번엔 핵심 장비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설계 오류였는지 이 그림이 딱 보여주는데요. 아주 간단해요. 1단계에서 소금을 5mm 크기로 갈았는데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필터 구멍은 그거보다 작았던 거예요. 아니, 5mm짜리 돌멩이를 4mm짜리 구멍에 넣으려고 한 거랑 마찬가지죠.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기본적인 설계 실수, 그 대가는 얼마였을까요? 네, 무려 2억 7천만 원입니다. 법원은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공급업체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잘못 만든 설비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쟁점인데요.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제약회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. 신규 공장이 멈추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공장을 계속 돌려야 했다. 거기서 나온 인건비, 임대료 같은 추가 비용도 전부 물어내라. 과연 이 돈까지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? 법에서는 이런 손해를 특별 손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뭐냐면 보통은 예상하기 힘든 좀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해요. 근데 이걸 배상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. 바로 계약할 때 상대방이 혹시 일이 잘못되면 저런 손해까지 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. 법원은 여기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. 공급업체가 이 프로젝트 좀 급하네요. 이 정도 아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약회사가 기존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인건비,
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어떻게 예측하겠냐는 거죠. 그걸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복잡한 사건의 흐름을 따라와 봤는데요.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. 바로 계약서, 잘 쓴 계약서 한 장의 힘입니다.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, 바로 URS입니다. 사용자 요구 규격서인데요. 이게 그냥 이런 기능 있었으면 좋겠다 수준의 문서가 절대 아니에요.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집을 지을 때 쓰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. 정상 작동 같은 애매한 말 대신에 시간당 몇 개를 오차율 몇 % 이내로 생산할 것,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로 딱 정해놓는 거죠.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해요. 이게 바로 법정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기억하세요. 법원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인 공급업체 핑계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.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게 요즘 추세예요. 고객사 원료 탓, 환경 탓 이런 건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거의 먹히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만약에 우리 회사만 아는 특별한 손해, 그러니까 간접적인 리스크가 있다면 그걸 숨기면 안 됩니다. 계약할 때부터 명확하게 알려야 해요. 만약 이 설비가 멈추면 우리는 다른 공장을 돌려야 해서 하루에 얼마씩 손해가 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걸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달라고 해봤자 받기 정말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오늘 이 사건을 쭉 보셨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. 지금 우리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, 과연 법정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